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맥락 시간을 통해서는 각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그와 관련된 시장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과 중국 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간의 전화회담이 열렸고요. 어떤 문제가 논의됐을까요? 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무역 문제라든지 펜타닐 문제, 그리고 러우 전쟁과 관련된 그 평화 협상에 대해서 심도 있는 내용이 다뤄졌고요. 가장 중요한 그 합의점에 도달한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10월 말 열릴 예정인 경제 에펙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양국이 직접 만나서 회담을 하기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서로가 교체하면서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SNS상에서 나오고 있는 시진핑의 권력 이상설은 수면 아래로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무역 협상을 둘러싼 긴장을 완화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대중국 수출 규제를 좀 중단시키기로 했고요. 그 대신 중국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을 재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히토리 수출 문제, 그리고 90일간의 양국 간의 그 무역과 관련된 전쟁도 다시 휴전하기로 했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틱톡 문제와 관련된 매각 협상에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회담 직후에 기업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매각 협상이 진행되긴 하겠지만 중국이 균형 있는 그 거래, 그리고 동등한 입장에서 매각 협상, 그리고 중국법에 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미국이 원하는 매각 협상보다는 한 2% 정도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협상이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생각보다 유한 분위기로 흘러가긴 했습니다만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였던 틱톡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기싸움이 굉장히 팽팽하게 진행되는 듯합니다. 특히나 미국은 대통령까지 직접적으로 나서면서 틱톡 매각과 관련된 이슈에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진심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네, 지금 틱톡 매각과 관련해서는 그 간단한 예를 들면요. 네. 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네, 지금 그 영국의 프리미엄 리그하고 미국의 MLS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유럽 축구들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을 발굴해서 그 스타로 키우는 이런 그 구조기 기본 구조고요. 그러나 MLS 같은 경우에는 거대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시장이다 보니까 스타 선수들, 그러니까 손흥민이라든지 메시와 같은 선수를 데려다가 구단도 좋고 그다음에 MLS도 광고 수입이라든지 방송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거대 시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번에 또 지금 그 틱톡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틱톡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글이라든지 메타가 그 인수전에 뛰어들긴 했지만 아무래도 미 법무부가 볼 때는 SNS상의 그 매출을 일으켜가지고 하는 사업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시장 과점 때문에 호가가 안 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라클을 비롯해서 많은 그 트럼프에게 정치 자금을 준 기업들에게 보온하는 측면에서 매각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라클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그 에퀴티 펀드인 실러 레이크사, 그다음에 벤치 캐피탈인 에드렉슨 호르위치와 같은 회사의 컨소시엄에 매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틱톡 매각과 관련해서는 국가 안보라든지 데이터 보호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그 외국의 성장 기업을 미국 기업이 사가지고 글로벌 자본 논리에 의해서 화려하게 꾸며서 IPO를 통해서 막대한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게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틱톡을 상장시키면은 아무래도 수십억 원의 수소 수입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게임에 이제 치열이 이제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때문에 앞으로 틱톡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한 80%를 미국 자본이 가져가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협상 과정에 따라 가지고는 많은 머니 게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웠지만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한 그 사업 구조를 갖기 위한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연준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FOMC 회의에서 9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2기가 시작된 뒤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선택을 한 것인데요. 미국 경제라던가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고용 보호소 뭐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의 성장과 관련해서 고용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점도표 상으로는 앞으로 2번 정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립금리 수준까지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기업 실적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기업들과 관련해서 경기가 어느 정도 그 안정 성장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금융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금융시장 같은 경우, 특히 주식시장은 완만한 상승이 예상이 되겠지만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 문제, 또 물가 상승 문제로 인해서 현재 그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화랑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달러 약세가 전개됨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투자 자금들이 미국 증시보다는 해외 그 글로벌 투자 자금으로 유출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 자금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가 선택이 된 이후에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요, 연준의 행보 그 가운데서도 차기 연준 의장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로 좀 쏠려 있는 듯합니다. 현재 화면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최종 후보는 누가 있을까요? 네, 지금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NEC라고 부르는데 여기 헤셋 위원장이 되고요. 또한 그 크리스토퍼 월러 FRB 그 이사 그리고 케빈 워시 전 FRB 의장 세 사람으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인사와 관련된 프로세스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곧 임명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트럼프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이제 속속 FRB의 다수파를 차지함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고요. 이뿐만 아니라 FRB 내 인사나 그리고 연구활동,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개혁도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디지털 통화와 관련된 또 투자 붐이 또 한 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정부와 그 중앙은행은 분리되어 있는 게 맞는 건데 트럼프가 계속해서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연준 중앙은행에 계속 압박을 가하는 스탠스를 취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연준 이사회에 대한 정치 개입적인 부분이 어떠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미국 내 모든 여론조사를 집계하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지지율은 현재 43.5%로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52.4%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내일 당장 중간 선거가 치러진다면 공화당이 참패는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중간 선거 이전에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압력은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세계 중앙은행인 연준 같은 경우에 정치권에 그 휘둘려서 통화 정책을 추진한다면은 달러 기축 통화 자체 신뢰도도 떨어지고요. 연준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주가 하락, 채권 가격 하락, 그리고 그 달러 약세는 트리플 약세가 찾아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단기적인 금리 인하에 따른 주가 반등이 결코 오래가지는 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신뢰성 훼손으로 인한 달러 약세적인 부분이 부각을 받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힘을 더해주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선택도 있겠죠. 사실 일기 때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식시장은 그렇다면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지금과 좀 비교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2019년도 7월 말에 네.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 당시에 그 5월 달부터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화랑 국면에 들어갔고요. 7월 말 금리 인하 이후부터는 3개월 정도는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연말 금융장이 펼쳐졌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게 아무래도 현재 주가와 관련된 고평가 논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는 실적들이 좋고 경기도 좋아지겠지만 지금 현재 당장은 주가의 그 금리 인하가 선반영됐다는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당분간 한 몇 달 정도는 주시장이 좀 숨고르게 들어가고 기업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는 걸 기다리는 버티기 장세가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선반영돼서 버티기 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연말에는 금융 장세가 펼쳐질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좀 보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2019년도 그 7월 말 이후에 연말까지 장을 보면 하이테크 주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러나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자본재, 소재 쪽은 아무래도 상당히 좀 소외를 받았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업종은 좋았지만 생활 필수품과 관련된 경기 방어주들의 그 차이도 상당히 크게 벌어졌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긴 하겠지만 기업 변동과 실적 변동 그리고 경기 변동과 관련된 독자적인 성장 모멘텀을 갖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종목별 그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고요. 또 성장 기대감을 안고 있는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IT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현재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AI 관련주라든지 AI 전용으로는 소위 말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을 공급해주는 업체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알파벳이라든지 애플 그리고 신흥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력을 공급해주는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도 추가적으로 더 한 단계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동성 확산에 따른 관련된 기술주들, 성장주들도 이번에 주목해 볼 만한데 미중 패권으로 인해서 AI 경쟁에 대한 가속화, 그로 인한 하이테크 기업들 더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 더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는 생성 AI와 관련된 수요 확대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현재 12개월 예상 EPS를 보더라도 계속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측면뿐만 아니라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현재 그 생성 AI 관련된 시장은 2024년 기준에서 2,100억 달러지만 2032년에는 1조 8천억 달러로 9배 정도 더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현재 그 주가를 보더라도 PER은 22배 정도에서 24배 정도 수준인데요. 여기에 그 한번 반도체 주들이 고점을 갱신한 다음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했기 때문에 최근 PER 상단이 29배를 더한 곱해준다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만선까지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미중 반도체 패권 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주목하시는 게 이렇게 미국이 견제할 만큼 중국의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가? 이러한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첨단 반도체 중국 기술력 앞으로 더 많이 빠르게 발전할까요? 네, 중국의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중국의 그 부품을 수입하는 그
그 수출해주는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일본 기업 그리고 장비뿐만 아니라 소재 수출하는 기업들이 알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중국의 기술력이 비약적인 상승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화해 같은 경우는 생성 AI 분야에서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 화해의 자회사를 통해서 장비도 생산하고 있는데 기술력이 상당 부분 지금 따라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화해 같은 경우에는 R&D 투자만 하더라도 매년 33조 원 정도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 아시아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는 도요타의 11조 원보다 3배 정도 더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SMIC 같은 경우에는 5년 뒤에는 현재 TSMC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또 화해 같은 경우에는 산업 스파이를 통해서 대만의 TSMC의 2나노급의 기술을 획득한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중국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70% 이상을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된 반도체 장비도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GPU를 생산하는 캠브리콘뿐만 아니라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화웨이 그리고 알리바바, 딥시크 그리고 우리나라 SK 하이닉처럼 HBM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속속 M&A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5년 이내는 중국산 값싼 그 생성 AI와 관련된 제품들이 우리 시장에도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당장 위협할 정도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나요? 네, 지금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에 그 딥시크와 관련된 쇼크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쇼크들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그 테크놀로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AI 용도로 엔비디아의 그 제품들을 좀 쓰지를 않고 있고요. 또 수익 규제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워크스테이션 반도체 부분도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또한 그 H20과 관련된 엔비디아 제품을 대체하는 제품들이 화해에서 지난주서부터 출시하기 시작했고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화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한 슈퍼팟 같은 경우에도 그래픽 카드 전용을 많은 그 그래픽 카드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요. 1만 한 5천 장 정도 상호 접속이 가능할 정도로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카드들이 보통 100만 장 정도를 만들어서 클라우드 컴퓨터 시스템에 그 탑재되고 있는데요. 이런 클러스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된 시장을 앞으로 서서히 잠식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전화 정상회담부터 해서 반도체 패권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